식품 인문학과 마케팅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음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사를 움직이는 음료 6가지 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알코올 음료 3가지를 이해했고, 이번에는 음료 부분 3가지, 그러니까 차, 커피, 콜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하우스 인터넷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공통점. 이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8세 영국 커피하우스는 작은 규모 플랫폼이었다. 그죠? 계몽주의 시대의 수많은 혁신의 밑거름이 되었다. 커피하우스는 서로 다른 사고들이 생산적으로 충돌하고 다시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커피하우스에서 많은 새로운 그 제도,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티븐 존슨이 지은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에서 나오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에는 커피하우스가 지금은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했죠. 자, 커피하우스에서 진정한 상품은 커피가 아니라 정보였다는 겁니다. 정보 교류를 통해서 그것도 서로 다른 정보들이 모여가지고 충돌하고 같은 생각,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친숙하긴 하겠지만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생각이니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틀을 깨야 되는데 틀을 깨려면은 전혀 뜻밖의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의견을 교환해야지 나올 수가 있는데 바로 영국의 18세기 커피 하우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과 같은 거죠. 그래서 커피 하우스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역사를 바꾼 장소로 이렇게 간주됩니다. 자, 영국의 특히 런던의 커피하우스에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면은 1652년에 최초로 커피하우스가 개점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급속히 유행해서 영국 역사를 바꾸는 장소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근대 문화를 여는 새로운 탄생의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증권거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증권거래소가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지고 또 선박에 해운에 관련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로이드 보험회사가 이 커피하우스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우편제도도 아이디어도 여기서 나와지고 그래서 영국의 새로운 근대문을 여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 커피하우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를 바꾸는 장소, 영국에서 새로운 제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 큰 역할을 한 것이 커피하우스입니다.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 런던 커피하우스는 1680년대에 한 3,000여 개 존재할 정도로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 여기는 파스타 로제 커피하우스가 지금은 없어지는데 그래도 표식이 있습니다. 1652년에 최초로 이게 만들어진 터다는 이 표시 편말이 지금 있습니다. 그 장소에. 자, 그러면은 프랑스 커피하우스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의 진원지를 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여기서 교류를 하면서 그 사상을 전파를 했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7월 12일 날 이르는데 이날 까뮤 데뭝랭이라는 사람이 팔레 루아얄 카페 드 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앞에 이거 카페인데요. 이 카페에 까미유 데뭝랭 동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여기서 카페에서 나와서 그 옆에 많은 사람들한테 무기를 들어라 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선도해서 그 날을 프랑스 대혁명의 시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전파되는 곳마다 혁명을 일으켰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역할면에서 보면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 음료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진원지 역할을 했고, 그럼 독일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독일도 좀 영국 프랑스보다 늦었습니다만은 모든 대도시에 커피하우스가 생겨났고 바 커피 칸타타의 그 곡도 썼죠. 커피를 좋아하는
딸이 커피를 마시겠다는 그 가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커피 하우스 만들었지만 일반화는 한참 뒤에 됐어요. 독일의 프리드리 2세는 커피보다 맥주를 마시도록 성명을 발표했고 커피 금지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맥주밖에 몰랐는데 커피가 다 무엇인가? 맥주야말로 우리 기후에 안성맞은 음료이다. 그래서 맥주를 마셔라. 커피 마시지 말고 그렇게 그 왕 명령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런 영향인지 독일에서는 모든 그 정치적인 집회가 맥주홀, 비어홀에서 열렸습니다. 비어홀. 그리고 맥주를 사회민주주의 주스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모여서 뭐 커피나 차를 마신 게 아니라 맥주를 마시면서 그 서로 교류를 했다는, 정보를 교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커피하우스는 20세기 넘어와서야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비어홀은 개인주의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뭐 공동체 의식, 그게 좀 강하죠. 좋게 말하면 공동체 의식, 좀 나쁘게 말하면 뭐 집단 의식.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 같은 그 유럽이라도 이 커피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식 그 비어홀은 비어 가든이라 해가지고 대형 그 맥주홀이 있고, 미국에서도 독일 사람들이 미국 건너가지고 전부 비어 가든을 만들었죠. 야외에서 한 것이 비어 가든이고, 내부는 여기는 호프 브로이하우스 비어홀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 독일의 맥주홀이죠. 그래서 독일의 커피하우스는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뒤늦게 가고 그 대신 맥주홀이 그 역할을 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험 경제를 말하는데 커피 가지고 설명하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커피를 농산물 파면은 커머디티라고 합니다. 제품과는 차이가 거의 없죠. 이게 농산물이 이제 1차 산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커머디티. 그리고 이게 가공을 하면, 제조 가공을 하면 상품이 됩니다. 상품이 되면은 이게 2차 산업, 제조업이 되겠고, 이것을 서비스를 하면은 3차 산업으로 하면은 부가가치가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1차, 2차, 3차 산업, 이게 좀 6차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하는. 그래서 지금 농촌을 그 전에 농촌이 1차 산업만 했었는데 농산품을 가공해서 체험 관광까지 하는 3차 산업, 그래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체험 관광이 뭐냐면은 바로 대표적인 회사가 스타벅스죠. 스타벅스만의 독특한 커피 낭만을 체험하도록 해서 커피 제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원두 생두만 판매되면 이렇게 적은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체험 상품으로 경험제로 판매했을 때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 그것을 커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창업을 한다거나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다면은 이 같은 상품이더라도 어떤 경험을, 어떤 색다른 체험을 제공해야 따라서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차와 제국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 잔 속에는 제국주의, 산업주의, 그리고 세계 지배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것은 역사 한 잔 하실까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차 한 잔 속에 왜 제국주의, 산업주의가 담겨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알코올 음료, 와인이나 맥주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같습니다. 증류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가면은 유명한 포도밭이 많죠. 그리고 보리 재배도 하고 그 지역 생산물로 그렇게 술을 만드는데, 커피나 차는 생산지와 소비 지역이 다릅니다. 생산지는 주로 어디입니까? 저개발 국가이죠, 주로. 거기서 커피 또는 차를 생산하고, 소비는 유럽이나 미국, 그러니까 좀 선진 지역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대항해 시대, 제국
제국주의 열강들이 판치던 시대에는 제국주의 산업주의와 맞물려서 이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연구를 하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속에 제국주의 산업주의가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영국이 차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만 보더라도 자, 처음에 차는 중국에서만 나던 거죠. 중국의 전매 상품이었죠. 중국에서 철저하게 차 생산을 산업 비밀로 보호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영국에서 차를 좋아하니까 계속 차를 사기 위해서 차만 산 것이 아니라 차를 담는 그릇, 도자기까지 영국에 수입하니까 무역 욕조가 일어났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식민지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팔아서 아편 전쟁이 영국과 중국사 아편전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 나중에는 차를 중국에서만 재배를 할 수는 다른 곳에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도에다가 이제 차 플랜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주로 이제 아셈 지역에다 만들었죠. 아셈 지역이 바로 그 버마 바로 옆이죠. 네팔 버마 북쪽 지역. 그렇게 하고 이제 스리랑카 지역에도 이제 만들고 플랜트 여러 군데를 다 차를 심었는데 그 아셈 지역하고 스리랑카 지역이 성공적으로 재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 플랜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 식민지 인도를 경영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이제 아편도 이것을 재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세계주의 그 산업주의 영향을 주고 또 여기서 많은 처음에는 중국산 차가 굉장히 유통이 됐습니다만은 인도산 차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중국은 필요 없게 됐어요. 영국이 직접 차를 유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점유율이 중국이 과거에는 90% 이상이었는데 나중에는 10%대까지 떨어집니다. 인도산 차로 다 영국이 장사를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식민지 미국에도 차를 판매했는데 차를 강제로 판매하려다가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이 발단이 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도 관련돼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이걸 무역에 대한 것으로 서로 교류를 상업적으로 교류하다 보니까 아편 전쟁도 일어나고 인도의 차 플랜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인도를 식민지 지배 경영을 하고 또 미국 독립 전쟁의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차와 알코올 간의 관계입니다. 자, 일전에 영국의 에서 굉장히 그 술 취하는 그 그림을 봤죠. 봤는데 영국에서는 차가 존재하기 전에는 아침 식사에 맥주나 와인을 소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랬죠. 물은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아침 식사에 엄청난 양의 에일 맥주 마셨어요. 그러니까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 마시다가 여왕이 물 마시다가 병에 걸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주를 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와서야 이 홍차가 맥주를 근소한 차이로 많이 소비됐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맥주가 많이 소비됐다는 거죠. 자, 홍차가 영국에 들어왔는데 홍차가 정말 술 취한 영국 사회를 구한 음료가 바로 홍차입니다. 홍차는 끓여서 내기 때문에 안전한 음료죠. 안전한 음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항박테리아 성분도 있어가지고 수인성 질병의 방지 효과가 있어서 전 영국 국민들의 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7세기 뭐가 일어납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때 산업화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방직 공장이 이러는데 그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근데 홍차를 마시면은 그 정신 집중도 잘 되고
영양도 보충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티브레이크를 허용해서 일정 시간에 차를 종업원한테 제공했던 것이 시작됐는데 지금도 티타임은 지금까지도 되고 있죠. 그래서 18세기 중엽은 거의 모든 영국인들이 차를 음용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영국을 가봤더니 골목의 거지들도 차를 마시더라 그런 기록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구한 음료가 차가 되겠습니다. 자, 차의 변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것은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다선임이라고 하죠. 우리 동양에서는 차를 하는 수행의 도구로 보는 거죠. 다도를 생각하죠. 차 하면은. 그런데 이 차가 영국으로 건너가서는 어떤 형태로 많이 마셨느냐 하면은 밀크티 형태로 많이 마셨습니다. 차에다가 우유를 타서 마시는 거죠. 그러면은 식사 대용식으로도 굉장히 용인에게 사용됐습니다. 차에 떡더라 말도 없어지고 마시는 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다시 미국에서는 이 차를 다시 아이스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시회 때 나왔는데 보통 여름에 전시를 했는데 차를 시음하는데 더우니까 잘 안 마셔요 사람들이. 그래서 얼음을 다 가지고 주니까 많이 마시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차를 아이스티 형태로 판매하면 되겠다 싶어서 아이스티. 지금 아이스티가 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 유행하게 됐지만은 그래서 동양 삼국에서는 이런 밀크티나 아이스티가 나오기가 좀 어렵죠. 왜냐 차는 다도 형태, 차하면 다도를 생각하고 아주 엄숙한 상황에서 마시는 그만 생각했는데 자, 영양상분에서 밀크티가 나왔다면은 마시기 편하게 아이스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같은 차라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신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카콜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에 타임지에서 커버 스토리의 코카콜라, 사람이 아닌 상품이 최초로 게재된 경우인데 타이틀이 The Essence of America였습니다. 아메리카 에센스라고 표시하는 거죠. 자, 이 하나의 그 브랜드를 미국의 에센스라고 표현하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에센스 오브 코리아라고 불릴 수 있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 브랜드를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근데 이렇게 미국의 아메리카니즘, 그 대중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카콜라를 연구를 하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인터브랜드에서 매년 브랜드 자산가치를 발표하는데 12년간 1위를 점유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은 애플이 1위죠.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그래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한낱 청량음료가 기관 산업인 자동차 회사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를 제치고 일을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칠성사에다가 삼성 반도체나 현대차, LG 가전 제품을 누르고 1위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고서적은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같고요. 지금까지서 음료와 세 가지 커피, 차, 그래 콜라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이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세 번째는 수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